자, 먼저 67쪽에 부동산 금융론 나왔습니다. 67페이지. 3억짜리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2억을 빌려서 취득했습니다. 모기지론 은행에다가 물론 은행 아닌 다른 곳에 담보대출할 수도 있죠. 은행에 모가지 잡히고 론 대출, 모기지론 이 흐름만 알아도 우리 금융 거의 80% 공부한 거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모기지론 흐름 잘 파가시면 되죠. 근데 일반 은행 갈 때는 보통 중산층에서 집이 한 채 있고 또 살 때 이럴 때지만 그 말고 무주택자에서 살 때는 어디로 가랬죠? 주택금융공사 HF 하우징 파이낸스 일로 가시랬죠. 여기 가시면 생애 최초 또는 무주택자 살 때는 여기에 모기지론 빌리면 많이 빌리고 장기 저리 빌리는 특수금융을 합니다. 이게 이제 특수금융. 그래서 전국의 무주택자는 처음 산 집 산 사람 거의 반이죠. 반가까이 되잖아요. 이걸 잘 활용을 하셔야죠. 한국주택금융공사 장기 저리. 원래 은행에 빌리러 가면 1년 빌링보다 10년, 20년 빌리면 장기간 빌리면 고리 빌려야 돼. 고리. 단기보다 장기는 위험이 높으니까 위험 높으면 이자도 더 많이 줘야죠. 장기 고리인데 무주택 서민이 처음 집 사면서 이거 3년 만에 갚아라 이거 안 되죠. 5년 만에 갚아라 못 갚습니다. 그래서 아예 10년짜리, 15년짜리, 20년, 30년짜리 장기이고 요게 우리 시험 나올 때 장기 가는 10년 이상 요게 시험 나왔죠. 3년, 5년 가면 틀린다. 장기. 그리고 은행 가면 장기 고리 빌려야 되는데 주택금융 하면 장기 저리 빌잖아요. 저리. 왜 그렇다? 정책금융이니까. 이거는 정책금융 논리상, 이건 금융시장 논리고, 이건 정책금융, 국가에서 무주택 서민에게 보여주는 정책금융 논리상 장기저리다. 그래서 이제 장기저리 상품, 이걸 계속 잘 보시면 되죠. 자, 읽어보시면 특수금융인, 벌써 특수금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우리 시험 안 나왔습니다. 특수금융인, 이거 바로 한국주택금융사 HF 이렇게 딱 적어놓으시고 여기 포인트 두시면 돼요. 한국주택금융사 주택금융이 중심이고 금융시장 원리, 은행, 금융산업 논리, 수요공급 논리하고 그다음 금융정책 논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정책 논리, 금융기관인 장기저리, 그 장기저리 그게 바로 HF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HF 여기 잘 봐야죠. 여기. 주택금융 종류. 그럼 이제 가게에서 돈 빌릴 때하고 기업에서 돈 빌릴 때하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돈 빌릴 때와 그 다음에 기업. 가게에서는 모기지론을 통해서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기업금융은 1조 원, 2조 원, 3조 원, 기업은 당연히 생산주체고 가게는 소비주체다 이랬죠. 그래서 가게는 소비금융, 아파트 살 때이니까 수요금융 이렇게 부르고 기업은 생산주체니까 생산금융, 그 생산이 보통 자 개발이죠. 개발금융, 그리고 집 지어서 팔 때이니까 공급금융 이렇게 부른다. 공급금융. 공급, 수요. 이 금융시장이고 요거는 이제 실물시장이고 실물의 신선 혈액공급 이렇게 보죠. 금융은 혈액공급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가계금융, 소비금융이다. 이건 저당대부, 저당 잡고 돈 빌리니까 저당금융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거는 공사 친척도 따라서 빌리니까 친척도 따라서 기승고 확인 대출 이렇게 합니다. 자, 그 상식적으로 살짝 비교, 이 둘 차이가 있다는 거 살짝 비교하시고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주택 가계금융은 소비금융 저당 잡고 모기지론이니까 저당 대부이고 수요금융 집 살 때 장기저리죠, 그죠? 장기저리. 근데 가계는 장기저리는 일시 내가 1억 2억 빌리고 분할 상환 10년, 15년, 20년, 30년 분할 상환합니다. 근데 기업금융은 개발 건축 대부일 때는 이때는 공급금융인데 주택 건설 촉진하기 위해서 단기고리, 상대적으로 단기고리, 단계별, 친척도 따라서 1,000억, 3,000억 이렇게 대부를 해주고 상환할 때는 분양시에 일시대환 하는 거죠. 일시대환 다시 넘기는 거 아닙니까? 대출 금액을 수분양자에게 일시상환하면서 넘깁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우리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그냥 커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암기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주 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대부금 상환 방법에서 금리 조정 방식 따라 고정이자 변동이자 매년 출제합니다. 매년 고정이자 변동이자. 자, 그러면 이자 갚을 때 고정금리로 대출, 변동금리로 대출. 자, 대출자 은행 입장에서는 어느 걸 좋아한다? 변동금리 대출 좋아합니다. 선호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시험 참 무수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차입자는 고정금리 차입하기를 좋아하지. 고정금리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다음 달 통장에 빠져나갈 돈이 빤하게 보입니다. 리스크가 없잖아요. 근데 변동금리는 변동성, 위험 노출이 크다 이거지. 변동성, 위험 노출. 그 대출자가 변동금리로 대출해야 이 변동성 위험을 차입자에게 던져보려고 증가하려고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차입자가 4% 고정금리 빌릴 때요. 4% 고정금리. 변동금리는 당연히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겠죠. 이 오를 때 이때는 어쩌고 그러냐.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 인플레, 자, 인플레가 나타나면 변동금리가 상승합니다. 여기 가장 일반적이죠. 여기에 들어간 논리는 뭐 피시 논리도 있고 많습니다. 인플레가 나타난다 이 말은 우리 물건 시장에 가면 물건 시장에서 물건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물가 상승하는 거죠. 물건 살 때 돈 가지고 삽니까? 돌 가지고 삽니까? 돈 가지고 사는 거겠죠. 그럼 화폐 시장, 돈 시장에도 가면 화폐 수요가 많다고, 화폐 공급보다. 화폐 수요가 많으면 화폐 시장의 가격은 이자율이야, 이게 이자율.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는 거지. 이자율이 상승. 그래서 인플레가 나타나면 금융시장에서도 시장금리가, 변동금리가 상승합니다. 인플레, 금리 상승. 이렇게 바로 연결해야 됩니다, 바로. 인플레, 시장금리 상승합니다. 그 시장금리가 지금 12%인데 아르미엄마는 4% 고정금리를 빌렸으니까 4%만 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12% 받는데 아르미엄마한테는 4%밖에 못 받죠. 그 은행 입장에서는 아르미엄마한테 고정금리 대출했더니 손해다 덕이다? 손해지. 요만큼 이자 수익 감소 에 따른 손실 효과 해서 8%만큼 은행이 대출자가 손해입니다. 이걸 보고 이자율 위험이라고 하고 이자율 위험 은행이 손해더라 이거지. 그럼 금리가 하락했을 때 돼요. 금리 하락. 자, 금리 하락은 인플레 상대 개념 디플레 등으로 디플레 등으로 자, 디플레 등으로 반대로 하면 되지. 반대로. 물건 파는 사람이 많으면 파는 양이 많으면 사는 사람보다 디플레 되죠. 물가 하락. 지금 물가 하락이죠. 물가 하락인데 물가 하락하면 사는 사람이 적고 공급자가 많으니까 사는 사람 적으면 돈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화폐 시장에서 화폐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화폐 시장의 가격은 이자율이 하락하지. 금리가 싸집니다. 이게 싸진다. 그러니까 이 금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1% 됐다. 1%. 아르미엄마는 그렇더라도 4% 줘야 돼. 은행한테 이 4%를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1%밖에 안 주는데. 손해다 덕이다. 차입자가 손해죠. 차입자. 차입자 손해니까 차입자가
차입자는 중도 상환할 수 있다 없다? 차입자 중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가 중도 회수하라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중도 상환할 수 있다. 차입자는 중도 상환. 그럼 중도 상환하면 당연히 저리 빌려서 고리를 중도 상환, 조기 상환, 만기 전 상환을 해버리지. 그 앞으로 이제 이자가 날아가 버리죠. 그 은행 입장에서는 아르미마가 조기 상환하는 바람에 앞으로 이자 수익이 없어져 버려요. 이걸 보고 조기 상환 위험. 그래서 이자 수익이 있어야 은행도 먹고 사는데 이자 수익이 없어지면 조기 상환 위험, 만기 전 상환 위험에서 이자 수익이 없어져서 손해볼 위험. 이걸 이제 조기 상환 위험이라고 합니다. 저래도 위험, 이래도 위험이죠. 그런 위험 노출되어 있는 은행은 다음부터 아르미마 돈 빌리러 오면 뭘로 빌려준다? 변동금리 대출할 거야 하고 이렇게 벼르고 있다니까. 변동금리 대출할 거야. 그래서 두 가지 다 은행이 설명은 해주되 가면 설명 의무는 있으니까 설명을 하되 얘를 변동이자는 위험이 크다 이렇게 하면 고정금리를 대출받으려고 하니까 그 말은 낮춰서 리스크가 조금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나 약간 부드럽게 표현해 버리죠. 가능하면 요놈을 대출하기 위해서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 대출하기 위해서 이런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그죠? 위험 전가다 이렇게. 자,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고정이자율 대출 방식은 차입자가 좋아한다. 자, 1. 일정 금리로 4%로 대출기간 10년 동안 지불하는 방식이다. 보통 원리금 균등 상환은 당연히 일정 상환이니까 고정금리로 차입한 거겠죠. 자, 시장 이자율이 상승할 때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로 예상한 인플레는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시장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이때는 차입자는 금리가 상승하면 차입자는 4%만 주면 되니까 차입자는 유리하죠, 유리. 그러니까 대출자가 불리하잖아, 은행. 다른 사람한테 12%인데 아르바이트는 4%밖에 못 받으니까 손해, 이자 수익 감소, 위험, 손해. 그걸 보고 이자율 수익이 감소해서 손해볼 위험이다. 이걸 줄여서 전문용어로 이자율 위험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출제하기도 합니다. 이자율 위험. 은행이 연구를 많이 합니까? 아르미 엄마가 연구를 많이 합니까? 국민 소비자들이 연구 많이 합니까? 은행이 연구 많이 합니까? 은행이 저거를 위해서 연구 많이 하면 안 되는데 국민을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국민은 연구단체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맨날 손해보고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긴다? 당연히 깨지는 거예요. 아르미 엄마가. 여기에 이게 은행이 덕을 본다고 온통 연구를 하고 있다고 저걸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안 맞지. 사회 정의상은 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이자율이 하락할 때는 시장이 하락했습니다. 하락했을 때는 차입자는 분리 하나 4% 줘야 되는데 분리 하나 대출자는 4% 받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1%밖에 못 받는데 아르면 4% 하니까 유리합니다. 요 유리분리 그것도 시험 잘 나와요. 유리분리 일단 누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확인해 두시고 그러나 차입자는 조기 상환 유인 저리 차입해서 고리 상환해버려야지. 자, 요거 우리 이자율 3% 4% 차이 우리 계산형도 재작년에 시험 나왔습니다. 이거 상환하는 게 얼마 유리하냐 이렇게 계산형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차입자는 조기 상환 유인합니다. 대출자는 안정적 수익이 안 됨. 조기 상환해보면 앞으로 이자 수익이 없어져 버리죠. 조기 상환 위험이라고 한다. 금리가 상승할 때 손해봤으면 하락했을 때는 덕 봐야 되는데 덕을 못 보죠. 이걸 보고 이제 비대칭한다. 비대칭. 대칭적이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대칭적이지 못하더라. 비대칭. 왜냐하면 차입자는 조기 상환할 수 있는데 대출자는 조기 할 수는 못합니다. 시험금리 비싸갖고 저리 빌는 아르미마 돈 가져와 조기 해소합니다. 빨리 상환하세요. 이거 안 되죠. 그 아르미마 돈이 없잖아. 그럼 부도나 버리지. 그럼 경매 넘긴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거. 그래서 차입자는 조기 상환할 수 있지만 대출자는 조기 해소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대칭이 나타나요. 그런 위험을 감안하여
금리를 그 속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여놓은 거죠. 사실 대출 받을 때. 4번 경제와 금리가 안정적일 때 장기금리 예측이 가능할 경우 고정금리가 좋겠다. 이해가 쉽고 간단합니다. 고정금리가 훨씬 쉽죠? 만기 동안 4%. 그 다음에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더하기 예상인플레 피시 수익률. 이것도 시험 우리 참 잘 나와요. 자, 명목금리. 명목금리란 말은 내 눈에 보이는 눈목자, 내 눈에 명쾌히 보이는 명목금리. 실질금리. 자, 실질금리 더하기 예상인플레입니다. 예상인플레. 예상 못한 인플레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들어갑니다. 여기 넣으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내년 12월 말까지 예상 인플레가 3% 예상했습니다. 근데 지금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갔더니 4% 빌렸어요. 4%로 돈을 빌립니다. 4% 이자. 그러면 실질금리는 몇 프로다? 명목금리가 4%인데 예상 인플레가 3%랍니다.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더하기 예상 인플레로 형성된다는 것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 피스가 빅데이터로 증명한 겁니다. 증명. 시장 훑어보니 각 나라별로 시장 훑어보니까 피시가 누구예요? 피시를 낚는 강태곤 형님 피시 수익률 시험 잘 나와요. 명목이자는 화폐시장의 4% 가격은 또는 실물시장 인플레, 이 실물시장 사이에 이렇게 실질금리로 매개체로 해서 이렇게 엮여 나가시더라라는 게 이게 증명이 됐어요. 빅데이터. 그러니까 예상 인플레가 높아지면 당연히 명목금리도 높아지고 예상 인플레가 낮아지면 명목금리도 낮아지고 그 보통 아까 우리 저기서도 얘기했지만 인플레가 올라갈수록 시장금리가 상승돼 있죠. 내려가면 내려가고 여기서도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실질금리는 일반적으로 안정적인데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명목금리도 올라가고 실질금리가 내려가도 명목금리가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비례다 이래야지 반비례다 하면 틀리겠죠. 그렇게도 시험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명목금리가 4% 같으면 이거 두 개 더해야 4% 아닙니까? 예상 인플레가 3% 같으면 실질금리 몇 프로다?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 1% 이렇게. 근데 예상 인플레가 4%고 내년 12월 말까지 명목금리가 3%라면 은행에서 3% 대출 예금한대요. 그럼 실질금리는 몇 프로다? 마이너스 1%죠. 흔히 우리가 실질금리 마이너스 저금리 시대에 많았죠. 우리 한국도 일본도 오랫동안 이러지 말았습니다. 이 실질금리 마이너스는 뜻은 돈 100만 원 가지고 내가 물건을 사두면 1년 후에 104만 원짜리 되는데 돈 100만 원 은행에 예금해주면 은행에서 3% 이자밖에 안 주거든. 그 말은 이제 보관료 1% 떼갔다. 이런 말이에요. 보관료 1% 떼갔다. 은행에 100만 원 돈 맡기면 보관료 1% 떼가면 기분 좋다 안 좋다? 안 좋겠죠. 은행에서 돈 보관료를 떼간 거예요. 그냥 보관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보관하지 마라. 이때는 뭐다? 은행에서 오히려 돈을 빌려가지고 돈 빌리가 은행아 내가 보관료 떼갈게. 돈 빌려가지고 이걸 가지고 부동산 사고 주식 사고 그렇죠? 베팅하라 이 말이에요. 실질금리 마이너스 때는 은행에 돈 맡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실질금리 플러스 명목금리가 이게 만약에 14% 상당히 높다. 엄청 높다면 이때는 예금하는 게 맞죠. 옛날에 우리 고리 시절은 통장 내 봉급받으면 바로 그냥 은행에 착착 입금되잖아요. 그래서 빠이 나고 남아가 모아가지고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집 사고 이런 단계예요. 이 시절은 그때 그렇게 거쳐가는 거지만 절이 이때는 전혀 다릅니다. 절이 때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돈을 빌리는 게 좋을지 안 빌리는 게 좋을지 그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되지. 자, 그 기출문제 보시면 시장 이자율이 대출 약정 이자율 이게 이 4%가 대출 약정 이자율이고 여기 시장 이자율인데 시장 이자율 오르고 내리고 높아지면 시장금리가 높아지면 위에 있으면
차입자는 기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 시장금리가 지금 높죠. 위에 있습니다. 시장금리가 높으면 고금리 빌리가 저금리를 상환한 게 좋습니까? X죠. 틀렸지. 조기 상환하는 게 좋을 때는 시장금리가 싸면 싸게 차입해서 새로 기체를 일으켜서 차입하여 고금리 4%를 차환하는 게 좋죠. 그렇게 해야지. 시장금리가 살 때 그때 새로 빌려가지고 저금리 상환하는 게 좋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변동금리 대출 방식. 자, 변동금리는 대출자 은행이 좋아합니다. 첫 번째, 대출기간 10년 동안 변동 조건에 따라서 일정 기간마다 금리 조정한다. 1년마다, 9개월마다, 6개월마다, 매월마다 조정할 수 있겠죠. 조건이 있습니다. 자, 2번 대출자 이자율 위험과 조기 상환 위험 차입자에게 청가. 자, 변동금리로 대출하게 되면 바로 여기 있는 이자율 위험과 조기 상환 위험을 차입자에게 청가할 수 있다. 청가할 수 있다.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1년 단위가 아니고 6개월 아니고 3개월, 매월 짧을수록 빠른 속도로 증가되겠죠. 조기 상환 위험 차입자에게 증가하게 됩니다. 두 개의 위험, 이 두 가지 위험을 차입자에게 증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차입 초기에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다. 그래서 이게 위험을 많이 끌어안기 때문에 3.5% 고정금리는 4% 빌릴 텐데 그보다 더 낮은 금리로 빌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IMF 금융위기 때는 고정금리가 낮고 변동금리가 시장이 저 위에 있고 이렇게 할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다 이 말이지. 다음 페이지. 이자율 상한제. 만약에 IMF 닥쳐가지고 이자율이 30% 이렇게 뛰어버리면 고통이 차입자가 엄청 심해지죠. 안 되니까 아무리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12% 이상 올라가면 12%만 받을게 하는 이게 이자율 상한제입니다. 자, 이 이자율 상한제는 당연히 차입자를 돕기 위해서,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이자율 하한제가 있다. 아무리 내려가더라도 2% 이하 내려가면 2% 받아가라. 1% 아닌. 또 이자율 하한제, 이건 대출자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서겠죠. 대출자 은행 보호. 일반적으로 이자율 상한제, 이렇게 이자율 상한제. 자, 우리나라에서는 기준금리 더하기 가산금리 빼기 우대금리도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 일반적으로 고정금리 방식보다 차입자의 채무 프리미엄이 높다. 자, 기준금리 코픽스 CD. 오늘 잠깐 보시면 코픽스 CD. 특히 이제 코픽스를 잘 봐야죠. 우리 지금 앞으로 계속 시험 절개 나올 코픽스. CD가 변동폭이 많고 시장에 제대로 반영 못한다 해서 최근에는 이제 코픽스로 주로 사용하니까 코픽스. 그럼 기준금리에다가 더하기 가산금리 합치면 간단하게 요게 변동금리의 대출금리가 됩니다. 변동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준금리 더하기 가산금리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변동금리도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가산금리도 올라가면 변동금리가 상승, 하락하면 하락. 이렇게 같은 비례돼, 비례. 반비례. 그것도 시험 출제합니다만 비례다. 자, 기준금리 중에서 이제 코픽스. 자, 코픽스. 요 놈을 잘해야 한다. CD는 그냥 있구나 하는 정도. 자, 코픽스는 이거지, 코픽스. 은행도 자산, 부채, 자본이 있습니다. 부채가 엄청 많아요, 은행은. 가게에서 은행에 예금하고 이자를 받는데 가게에서 은행 예금 많이 하죠. 통장 많잖아요. 그 다 은행 입장에 다 부채니까 어마어마한 부채겠죠. 자기 지분이 적고 부채가 엄청 많다고. 남은 돈 갖고 돈놀이 하는 게 은행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게에서 예금하고 예금 통장 예금하고
2% 받고 누구는 또 2.5% 받고 상품 따라서 뭐 1.5% 받고 1% 받고 다양하겠죠. 이거 평균 이자율 그게 코픽스야. 은행이 이게 시중 8개 은행에 9개 상품 가중 평균 이자율 그게 바로 코픽스입니다. 코픽스. 은행 이자다 이 말이죠. 은행이 이자 지급. 은행 코스트 오버 펀드 인덱스. 은행의 가중 평균 이자 비용입니다. 가계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 받는 거고 은행은 이자 지급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우리 3%라서 3%인데 여기다가 가상금리 2.5% 합쳐가지고 그러면 변동 대출금리가 5.5%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자, 요놈이 코픽스고 여기 가상금리 여기 이제 은행이 먹고 사는 이자고 가상금리가 은행이 먹고 사는 이자이고 그 다음에 여기 5.5%가 대출금리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흔히 예금 금리 이걸 보고 대출 금리 예대 차이 스프레드 차이라고 합니다. 예대 차이 마진이 아니고 예대 스프레드 차이 예대 차이. 예금은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이지 비용. 그 다음에 대출은 수익이잖아요. 수익에서 비용 빼고 남는 돈 이걸 은행이 먹고 살겠지. 대 여기 변동금리 대출금리라. 변동금리 대출 여기 5.5% 여기 기준금리 코픽스 3% 가상금리 3% 가상금리가 아르면마가 신용도가 높으면 이게 낮겠지. 신용도가 낮아지면 대출할 때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이거 보니까 가계에 이자가 점점 2%에서 2.2%, 2.5% 올라갈수록 기준금리가 올라갈수록 변동금리도 높아지는 거죠. 낮아질수록 낮아지고 이렇게. 그래서 변동금리는 이렇게 책정이 된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 일반적으로 고정금리 방식보다 차입자의 채무 불이익이 높다. 변동금리가 채무 불이익이 높죠. 들쭉날쭉하니까 변동 위험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준금리, 신규 취급 코픽스도 있고 잔액 기준 코픽스도 있다. 보통 잔액 기준은 6개월 잔액, 신규는 1개월 평균 이렇게 합니다. 1개월, 6개월. 그래서 코픽스 91일 CD, 91일이 약 3개월이죠. 3개월 CD 그냥 있구나 하는 흔적만 남기시고 가상금리, 이 가상금리가 처음 차입기간 처음 시작할 때 보통 전체 차입기간은 같아지는데요. 신용도 높은 사람은 가상금리가 낮게, 신용도 낮은 사람은 높게. 우대금리, 애기가 서희 사이면 우대 준다든지 각종 우대 있잖아요. 그럼 우대금리를 빼줍니다. 그 다음 그럼 이제 코픽스를 우리말로 하면 자금 조달 비용지수. 이때 제가 항상 T에서 오른쪽 돈 요거는 조달이 되지. 조달. 그 다음 요거는 사용 운용 지출. 늘상 그래 얘기했죠? 그건 조달. 은행 입장에서 이 조달 비용이라. 자금 조달 비용. 이자 비용. 이 말이에요. 자금 조달 비용 지수. 그래서 자금 조달 비용 지수다. 이렇게 우리말로 출제하기도 한다. 그 다음 그 밑에 기출. 코픽스는 은행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대출금리로 이전에 CD가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도입되었습니다. 맞습니다. CD의 단점, 코픽스의 장점. 코픽스가 CD보다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제대로 반영. 이 CD는 옛날에 CD는 저기 CD가 무기명이었다. 옛날에 무기명이 태어날 때 그때 50 때입니까? 전통이 무기명으로 무기명하면 자금 세탁소로 많이 이용해요. 이게 비자금을 돌다가 많이 활용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특정 투자자에게 큰 돈, 목돈 할 때이지 가정이 돈 빌리는데 가정이 예금한 이자 비용이 아니거든. 우리가 가정에서 예금하고 가정에서 돈 빌리니까 우리 걸 반영해야 될까 이거? 그래서 코픽스로 바뀌었지. 자, 기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차입자에게 첨가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이자율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변동금리 대출하면 증가한다 이 말이죠. 맞는 말이지. 맞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서 간단하게 고정금리, 변동금리다 이렇게 흔적을 남겨두시고 찍어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이게 뭐냐? 그 일일이 용어를 뭐 암기하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암기호수가 아닙니다. 그냥 찍고 고정금리다, 변동금리다 이 흔적만 남겨놓고 이해되시면 바로바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금 상환 방식. 자, 이것도 한번 쉬었다가 들어갑시다.